지난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저희 첫 번째 강의에서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저녁 한국 시간으로는 저녁이고요. 다른 데에서는 또 이제 각기 다른데 저도 뭐 사실 개인적으로 해외에 이런저런 이제 웨비나들을 비교적 많이 참석하는 편이라서 그게 이제 어떤 품이 드는지 그리고 이제 또 신경 써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더라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보니까 이번에 굉장히 사전 등록이 되게 많아서 이게 많은 관심 있으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의 한 80분 이렇게 됐었는데 저희가 시간대를 잘못 잡은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김상준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간에 오늘 참석하지 않으셨더라도 나중에 이제 레코딩이 업로드가 되고 또 그 강의 자료들 같은 것들도 이제 희망자에 한해서 이제 서큘레이트 되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나중에 또 천천히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화면 공유를 일단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터 네, 아까 확인을 했으니까 잘 보이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한국어로는 이제 비교 의료 제도 서설 이렇게 이제 잡았고 부제도 이제 몇 가지 달았는데 뭐 뒤에 가서 조금 더 부제에 관해서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몇 가지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이제 인트로덕션이라고 하는 건 이제 다들 이제 짐작하시다시피 이게 우리가 모든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해야 되는 내용들이긴 한데 오늘 어쨌든 간에 좀 안내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좀 압축적으로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교, 컴패러티브라고 하는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굳이 뭐 헬스 팔러시라고 하지 않고 뭐 아니면은 뭐 헬스 케어 시스템이라고 하지 않고 헬스 시스템스 앤 팔러시라고 왜 했느냐? 이제 그거에 관해서도 조금 이제 오늘 전체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젠다는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1강은 상대적으로 제가 좀 이야기할 것들을 좀 의도적으로 줄이고 아무래도 이제 현안에 관한 것들이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참석하셨던 분들의 의견을 또 이제 목소리를 좀 최대한 청취하자 이런 이제 의도에서 제 얘기를 한 50분 이내로 줄이고 나머지 한 7, 80분 정도를 이제 디스커션에 좀 할애를 했는데 오늘은 조금 이제 기어를 바꿔서요. 어쨌든 전달해야 할 내용들이 조금 지난 시간보다는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시간을 더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90분까지는 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한 7, 80분 정도는 아마 써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한 40여 분 정도는 뭐 질의응답 내지는 좀 논의, 디스커션을 아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제목에 나와 있듯이 이게 기본적으로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교 의료제도, 의료제도, 보건의료 체계를 비교한다라는 것이 이제 메인 테마이기 때문에 비교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일 뭐 여러 가지 출발하는 방식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제일 그래도 좀 확실하고 직관적인 거는 무슨 이제 프랙티스들이 좀 잘못되었는가를 얘기하는 게 뭐 나을 수 있겠죠. 그래서 bad practice, 뭐 bad example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들로부터 출발해서 그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두 번째는 이게 어쨌든 간에 방법론에 관한 이야기니까 methodologically 뭐가 이제 이슈들인가에 관한 논의들을 아무래도 좀 댄스할 수 있지만 어쨌든 해야 할 테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가서는 우리가 이제 비교 의료 제도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할 때 의료 제도를 이해하는 하나의 중요한 틀 혹은 통상적인 틀로서 우리가 이제 국가와 시장 관계 혹은 정치와 시장의 관계를 이제 어떻게 봐야 될 건가 그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일종의 이제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텍스트북에서 마지막에 다 이제 하고 나서 exercise 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러면 우리가 실제 연구에서 특히 병원 연구에서 이런 분석틀, 이런 방법론들은 어떻게 활용을 해서 연구를 하는 걸까에 관해서 뭐 제가 쪼끔이라도 일단은 센스를 좀 감을 이제 전달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에 관한 이야기들을 마지막으로 하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이제 3 강이랑 연결되는 이야기일 텐데요. 그래서 근거들을 가지고 우리가 정책 기반을 할 때 '어떻게 도대체 이걸 써야 되지?'라고 하는 문제들이 계속 이제 일종의 recurring issue처럼 그러니까 반복되는 이제 쟁점들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분야를 연구하는 특히 보건 정책 분야 연구하는 사람들은 근거의 정치라고 하는 이제 문제 의식들을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그 저자가 영국 런던 정경대 여기 사회자인 이제 김상준 선생님 이 졸업하신 과에 있는 이제 연구자죠. 저스틴 파커스트라는 사람이 쓴 책이 굉장히 이제 모던 클래식인데 거기서 나오는 문제식들을 쪼끔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전체적인 이야기들은 다 해야 되겠지만 일단 오늘은 최소한 그 우리가 보통 BSI라고 하면 이 옥스포드 시리즈에 나오는 아주 얇은 책들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Very Short Introduction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토픽들에 대해서 아주 얇은 뭐 100 쪽이 채 안 되는 한형도 아주 작은 그 이제 책들을 보통 BSI 시리즈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근거의 정치가 무엇인가에 관한 이제 아주 축약된 개요들을 좀 전달을 해 드리려고 하고 마치겠습니다. 일단은 뭐 지난 시간에 뭐 했는지를 일단 좀 복기를 하고 나서 해야 이제 연속성이 좀 떨어지지 않고 오늘 이야기랑도 무슨 관련이 있는지 얘기가 될 것 같아서요. 저희가 첫 번째는 한국의 보건 의료 개혁 무엇이 쟁점인가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고요. 특히 이제 핵심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좀 이론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뭐 문제들이 많다라고 막 엄청 쏟아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시스테마틱하게 이해를 하려면 이론적인 이해가 반드시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에 관한 이야기를 좀 했었죠. 그래서 어 뭐 이게 세 줄을 가장한 이제 세 문단이긴 하지만 이제 뭐 빠니보틀식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해 보자면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거버넌스는 무엇보다도 conflict resolution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버넌스에 대한 정의는 엄청나게 많지만 여기서 채택하는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들 한국에서의 보건의료 개혁, 의대 정원을 포함한 필수 의료 개혁들을 이야기할 때 거버넌스에 대한 가장 좀 적절한, 적실한 이제 정의는 conflict resolution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좋은 정책, 좋은 보건의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갈등을 기피하거나 소거하는 대신에 이를 생산적으로 다룸으로써 정치체의 정당성을 제고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은 한국에서 보건의료 거버넌스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성격을 갖느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장한 바 제 견해는 한국에서의 보건의료 거버넌스는 자유방임적인 성격을 갖는다. 그걸 또는 이제 국가 의사 관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러면 공급자가 이제 그러면 이런 거버넌스하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해야 사실 맞는 것이냐면 뭐 "국가에게 간섭을 하지 말라." 이렇게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노예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제 "언제까지 노예로 살란 말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자신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역할을 온전히 그러니까 fully carry out 하도록 요구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마찬가지로 국가 입장에서 그러니까 policy maker 입장에서 보면은 뭐냐면 공급자들을 무작정 찍어 누르지 말고 그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을 열어 주는 대신에
그들이 말을 한 것들, 약속한 것들에 대해서 온전히 책임을 다하도록 강제하는 것. 그걸 우리가 credible commitment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서로가 상호가 신뢰 가능한 engage 혹은 commitment를 할 수 있는 제도들을 만드는 것.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뭐 저희 지난번에 배부가 됐던 시사인 기사에서도 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한국에서 이른바 보건의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전제는 의사의 정보 불신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떤 형태의 시도도 사실은 성공적이기 어렵다.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두 번째는 오늘 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주제들을 다룬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 맨 마지막에 우리가 보통 현실주의자를 위한 보건 정책, 뭐 이렇게 보건의료 정책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라고 하는 이슈에 관한 것이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간략하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 이런 개혁 시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이론적인 자원들을 가지고 좀 얘기할 수 있는가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그러면 어떤 제도를 디자인을 해야 되냐, 그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뭐 건정심이라든지 보정심이 구체적인 이제 사례들로 마지막 시간에 좀 얘기가 될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서 플러스 해 가지고 미국 사례에 대한 이야기들도 개인적으로 시간이 허락하면 쪼끔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미국의, 그러니까 공급자들 입장에서는 저는 좀 사실 늘 좀 의아했던 것이 그러니까 의협이, 예를 들면 의협에서 '왜 이 미국 얘기를 충분히 하지 않지?' 이런 궁금증이들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이야기들 요즘에 좀 많이 나오는데,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급자들의 역량, 그다음에 이제 협상력, 레버리지를 최대화하는, 극대화하는 방식은 미국식의 수가 협의회, 그러니깐 상대 가치 이제 업데이트 커미티라고 하는 RUC 같은 것들 모델을 사실 많이 연구를 해 보면 또 얘기할 거리 제법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그런 것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제도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마지막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어 사례들을 비교한다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제일 좀 뭐 많은 얘기들을 하게 되는 고 이야기부터 일단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잘 보여야 될 텐데요. 네. 뭐 이제 악명 높은 이야기부터 일단 좀 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의사수. 네. OECD 평균 3.7 명, 우리는 뭐 2.6 명, 뭐 제일 이제 OECD가 제일 적은 편이고, 뭐 한의사 빼면 뭐 2.1 명이고, 뭐 이건 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이야기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게 기술 통계죠. 예. 그러니까 descriptive statistics라서 말 그대로 '이런 추세가 있구나.'라는 걸 이제 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보통 써야 되는 근거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걸 딱 보고 나서 맨 처음에 우리가 드는 생각은 '우리가 그 꼴찌에 가깝네.'라는 생각이 이제 당연히 들겠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곧장 '아, 우리가 너무 OECD 대비 적으니까는 늘려야겠구나.' 이렇게 가면은 안 되죠. 사실 거기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사유는 뭐가 돼야 되냐면, 각자가 이렇게 굉장히 다른 어떤 인력 규모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 나라가 헬스케어 시스템이 각각 있고 어떻게 식으로든 작동을 할 텐데 '그럼 어떻게 작동하지?' 라는 게 사실은 그다음 질문이 되어야겠죠. 더 나아가서 예를 들면 '이런 표들을 왜 보여주는가?' 그러니깐 '국가 간 비교를 왜 하냐 도대체? 국가 간 비교를 하면 도대체 분석적으로 무슨 장점이 있냐?' 뭐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따라 나와야 되겠죠. '대체 이런 걸 왜 하는 거지?'라는 질문이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필수적으로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research question이라고 하는 연구 질문이죠. 그러니까 '왜 하는가.'라는 걸 대답을 하려면
연구 질문이 뭐냐. 그러니까 "너 이런 임상 의사수 비교를 통해서 뭘 알고 싶어?" 라고 하는 연구 질문이 일단 있어야 되겠죠. 그게 없이 이것만 덜렁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말해 주는 바가 없습니다. 근데 그 리서치 퀘스천을 제대로 하려면 그것도 뭐가 전제가 돼야 되냐면 이론이 있어야 되죠. 어떤 이론에 근거해서 이런 질문들을 했는지에 관해서 내가 설명할 수 있고 사람들이 그걸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혹은 이론적으로 틀렸다 맞았다라고 우리가 검증도 해볼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것에 한 가지 함의를 또 생각을 해 보면요. 정책을 입안하거나 시행할 때 그러니까 policy making 하거나 혹은 implementation 레벨에서도 이 사회적 비용들을 고려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가 맞으니까 이렇게 밀어붙이자.'라고 하면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제시를 했을 때 사회적으로 어떠한 코스트가 드는지에 관해서 논의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공공정책의 정치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political dynamics 내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비용으로 인식이 되고 잡힐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단순히 이 기술 통계들을 보고 '우리가 부족하니까 늘리자.'라고 하는 문제의식에는 그런 다이나믹스에 대한 이해들이 들어가 있지 않죠. 그다음에 이야기는 뭐 연결되는데요. 그래서 보통 저희도 뭐 그 칼럼에도 썼습니다만 의사수 얘기를 하면서 웨이팅 타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체리 피킹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의사수가 적거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작동을 한다라는 거는 뭔가 다른 것에 대한 트레이드 오프 같은 것들이 있을 것이거든요. 뭐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다 이제 유럽 여행 많이 가 보셨을 텐데 가 보면은 뭐 유럽은 뭐 어떻게 보면은 "줄 서다가 볼일 다 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뭐 아주 일반적인 일입니다. 뭐 유명한 관광지 막 맛집 뭐 이런 데 가면 뭐 30 분이 아니라 1 시간 기다리는 것도 뭐 일도 아니죠 사실은. 근데 이 웨이팅 타임 특히 긴 대기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해당 그 체계가 이걸 뭐 관광지가 그러니까 사이트시잉 하는 그런 사이트들이 돌아가는 방식 아니면 그 레스토랑이 돌아가는 방식 뭐 우리 예로 돌아오면은 보건의료 체계가 돌아가는 방식을 그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워낙 빨리빨리 문화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굉장히 답답해하지만 뭐 유럽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생활의 일부이자 문화의 일부인 것이죠. 근데 이 차이들에 대한 생각들을 해 보지 않고 "의사수가 우리가 유럽보다 적다. 늘리자."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저는 "의사수를 늘려야 된다.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논증을 하는 방식, 주장을 펼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수가 기술 통계를 봤을 때 적으니까 늘리자라는 주장은 전혀 정합적이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비유들을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뭐 그리스 로마 신화 얘기 많이 하는데요. 뭐 프로크루스테스라는 사람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이게 실제로 영어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크루스티언이라고 하면 일단 뭐 들어가 있는 이게 사전마다 쪼끔씩 definition 다르지만 어쨌든 뭔가 arbitrary하다, 자의적이다 내지는 뭔가 획일적이다 뭐 이런 얘기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관용적인 표현으로 이제 Procrustean bad라고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들을 이제 강제적으로 자의적인 방식으로 끼워 맞추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프로세스가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자기 침대보다 이제 키가 크면 이 다리를 잘라 가지고 여기 막 갖다 붙이는 거죠.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논의들을 즉각적으로 연상시킵니다. 바람직한 정책 담론, 정책 논의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이왕 이제 저희가 bad practice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뭐 많이 얘기 나오는 거는 아무래도 일본 얘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의
이른바 개호보험, 그러니까 장기 요양 보험 제도 혹은 더 나아가서 뭐 재택의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들이 있고, 실제로 많은 연구자들이 뭐 일본 출장을 가거나 뭐 일본에 있는 연구자들이나 실무자들을 초청해서 강연을 하거나 뭐 등등 많이 합니다. 몇 년 전에는 이제 그 서울대병원 성형외과 그 장학 교수, 이분이 이제 제일 높으시죠. 실제로 관련된 책도 번역하시기도 하셨고요. 근데 이제 제가 늘 느끼는 문제 의식은 뭐냐면, 일본 사례들을 우리가 도대체 왜 보느냐, 그러니까 일본과 한국의 사례를 왜 비교하느냐라고 했을 때 문제의 포인트가 잘못 맞춰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근원을, 그 root cause를 보려는 노력 대신 현상 형태에 주목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 저의 이제 인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택의료가 일본에서 이러이러한 거를 하고 있으니 이게 참 좋고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우리가 뭐 수입을 하거나 좀 더 조정을 해서 우리가 우리 것으로 채택을 하면 좋겠다. 이런 주장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일본에서 재택의료가 작동하는 그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잖아요. 그러려면 그 제도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환경 혹은 뭐 인프라, 그다음에 정치 사회적인 조건, 그 제도를 작동시키는 조건,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사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병원에 갔는데 이제 요양원은 이렇게 운영이 된다, 내지는 일 주치 제도에 입각해서 노인들이 있는 집에 직접 방문해서 이런 식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작동을 하게 되는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훨씬 선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적어도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일본에 관련돼 있는 뭐 언론의 논의들, 논문들, 뭐 강의들을 봤을 때 그런 문제의식은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코로나 얘기도 잠깐 좀 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뭐 스웨덴 이야기는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서 뭐 주요 신문들이나 뭐 이런 데서, 뭐 방송 이런 데서도 엄청 많이 다뤘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엄청나게 많이는 아니지만 좀 디베이트들이 있었어요. 그 "우리와 완전히 정반대의 모델이다. 그래서 여기는 뭐 강제적으로 뭘 하지 않는다." 철저히 레커멘데이션으로 하고, 그다음에 뭐 락다운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초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양원, 요양병원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고령층들이 엄청 많이 사망하는 그런 이제 비극이 있었죠. 그래서 스웨덴 모델은 고령층을 사실상 방기하고 젊은 층들 위주로 이제 출구 전략 세우는 거다. "이거 윤리적으로 맞냐?" 뭐 이런 식의 비판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지만 일단 첫째, 우리가 이제 코로나 뭐 올해가 이제 5년 차가 됐습니다만, 그 지나고 놓고 보니까 in retrospect 이렇게 보니까 스웨덴의 접근이 일단은 그렇게 public health dimension에서 보더라도 그렇게 재앙적이지 않았고요. excess mortality 같은 것들을 확인해 보면 그렇습니다.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그러니까 노르딕 국가들 내에서도 중간 정도 되고, 유럽 전체로 보면 오히려 사망자 비율이 적은 축에 속하죠.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스웨덴 사례들, 그러니까 해외 사례들을 들어 가지고 우리나라의 사례들을 뭔가 excuse를 하거나 디펜스 하려고 하거나 하는 때에 그 논리들이 늘상 문제가 되었다라는 거죠. 많은 경우에 스웨덴에 대한 몰이해들이 있었지만,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좀 누락되어 있었던 그 포인트 중에 하나는, 스웨덴 보건의료 체계가 도대체 왜 이런 모델을 이런 형태를 갖고 있느냐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스웨덴은 굉장히 병원 수가 적고, 그러니까 병상이 적고, 의사 수가 상대적으로 다른 데에 비해서 적어서 문제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지만, 왜 이런 꼴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된 바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것이 이미 1990 년대부터 쭉 추진되고 있었던 스웨덴의 1차 의료 개혁의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웨덴은 오래전부터
전체적인 헬스케어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골 자체를 1차 의료 중심으로 재편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상상하는 엄청난 막 천병상 넘어가는 그런 메가 하스피털 같은 것들이 존재를 하지 않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었다라는 거가 일단 이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레이트 베리ington 디클레레이션에서도 잠깐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역시 이것도 일면적인 논의들만 좀 이루어진 적이 있죠. 기억이 이미 거의 한 3 년이 훌쩍 넘어가서 3년 반이 돼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2020년 가을에 10월 달에 이제 주로 3 명, 이제 물론 사인을 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이제 대표 연구자 3 명이 Great Barrington Declaration 이라는 문건을 내죠. 그래서 이 지금과 같은 방식의 락다운, 그러니까 무차별한 방식의 락다운 대신에 고위험군에 대한 이제 선별적인 보호 체계로 해서 뉴 노멀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물론 이후에 대다수의 이제 공중보건학계에서 그 존 스노우 마뉴얼랜덤을 통해서 이걸 엄청나게 이제 반박을 하고 Great Barrington Declaration은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치부되면서 이제 급속하게 이제 사라졌죠. 지난달에 산드로 갈리아가, 이 사람은 이제 보스턴 보건대학원 학장인데요. 미국에서 이제 보건 관련돼 있는 담론들을 좀 주도하는 아젠다 세터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미네소타 보건대학원에 초청받아 가지고 최근에 강의를 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최근에 책을 냈거든요. 그 Within Reason이라고 하는 책. 그 책 이제 좀 출간 겸 해 가지고 이제 초청받아서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거기서도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Great Barrington Declaration 요거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자기는 이 데클레이션의 세부 내용들에 대해서 거의 전적으로 다 반대하지만,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 논의가 다뤄졌던 방식들을 생각해 보면 대단히 비생산적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고, 특히나 넥스트 팬데믹을 준비할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도 굉장히 많이 생각할 거리를 제공해 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럽에 관련돼서 뭐 비단 저널리즘뿐 아니라요. 심지어 학계에서도 사실 2020년 초반에 보면 이른바 주요 대학의 의과대학이나 보건대학원에 재직하고 있는 분들의 이제 인용을, 그러니까 발언을 인용한 신문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거기서도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저는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국에서, 예를 들면 영국에서 굉장히 많은 사망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국영 의료 서비스 NHS 실패를 보여주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주장들이요. 뭐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여기서 좀 구별하고 싶은 것은 이제 이것입니다. 보통 우리나라가 갈 길이 이제 "여기가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 보통 유럽식 뭐 "사회주의 의료다." 뭐 "국가주도 의료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게 다른 이야기를 뭉뚱그려서 하는 거죠. 그래서 NHS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국가가 운영하는 거죠, 시스템을. 국영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런 의미고요. 그다음에 tax based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조세로 이제 의료 체계가 운영된다라는 것이죠. 반면 이제 우리가 보통 사회보험제도다라고 할 때는 대부분 유럽 대륙의 케이스들을 얘기합니다. 뭐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같은 사례들 뭐 더 있는데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완전히 다른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뭉뚱그려서 유럽식 사회주의라고 하는 거는 맞지도 않을 뿐더러 잘못된 이해를 조장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회보험 모델에서 중요한 것은 국가가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뭐 sickness fund라고 하든지 아니면 health insurance fund 같은 제3 자의 역할이 핵심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의사면 의사, 공급자들과 협상을 통해서 시스템을 운영을 하는 거니까요. 국가는 당연히 관여하지만 전체적인 overarching framework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국가가 뭐 관리를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지국가 모델에서 잘 알려져 있는 에스핑 안더센 같은 사람들의 구분법을 대조를 해 보면 영국이나 스웨덴 같은 데는 이제 사실 영국, 스웨덴도 다른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유럽식 사회주의라고 하는 건 어쨌든 사회민주주의, 소셜 데모크라틱 웰페어리즘을 얘기하는 것이고, 대부분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이런 유럽 대륙의 모델은 대부분 보수주의 모델입니다. 분명히 다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유형을 구별하지 않는 거는 오정보를 퍼뜨리는 거거나, 근데 알면서도 그런 거면 이건 이제 그러니까 디스인포메이션을 전파하는 문제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뭐 아무래도 지금 보건의료 개혁에 관한 논의들을 하다 보니까 뭐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사실 없겠는데요. 이른바 3개 보고서가 이제 정부가 내세우는 주요 근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20년하고 21년 보고서 두 가지가 다 있는데요. 어 근데 뭐 제목에 나와 있듯이 이 보고서의 메인은 당연히 이제 인력 수급 추계입니다. 그래서 뭐 시계열, 그러니까 20년 뭐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시계열 분석이니까 뭐 아리마 모델 같은 것들 활용해서 이제 여기서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뭐 비단 의사만 한 것들은 아니고요. 뭐 이제 의료기기 기사까지 해가지고 쫙 다 거의 모든 직역에 관한 헬스 프로페셔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의 모든 직역들에 대한 인력 수급 추계를 하는 거가 메인이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두 보고서 모두 한 이제 챕터를 할애해서요. 해외 사례 분석, 해외 사례 검토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0년도는 6개국을 다뤘고 21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분량이 짧기 때문에 3개국을 다뤘는데, 그러니까 미국, 일본, 호주는 이 20년, 21년 보고서 모두에 다 분석 대상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내용이 대부분 다 단순 기술입니다. 인력 충원에 대한 서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의사가 부족한데 이런 식으로 충원을 하려고 하더라. 이렇게 뭐 미드웨스트 지역 같이 굉장히 인구 분포가 적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population density 같은 것들이 낮은 지역들, 이런 지역에서 당연히 인력 부족이 생길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그럼 다루고 있나를 보여주는 거죠. 일본은 어떻게 하고 일본 후생성에서 어떻게 한다더라, 호주 같은 경우 어떤 커뮤니티에서 한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쓴 거죠. 좋은데요. 뭐 문제는 그 왜 이 3개국 6개국이냐는 거죠. 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레셔넬이라고 할 때 케이스 셀렉션에 관한 레셔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도대체 이 3개국이면 3개국, 6개국이면 6개국, 이 나라들이 이렇게 하는 것들을 통해서 뭘 알고 싶은지 그 문제의식이 이제 없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 보고서에서 이 섹션이, 그러니까 이 챕터가 하는 역할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뭐 이번에 필수 의료 개혁에 이 보고서들이 이제 정부가 주요 근거를 썼다고 하니까 요 얘기를 했지만, 뭐 당연히 이 보고서에만 국한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굉장히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사회 연구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보건의료 정책에서 대부분 교수 학습이 거의 되지 않는 그 문제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특히나 이론적인 논의들을 하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나오는, 그러니까 이론이 있어야지만 이 레셔널에 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론의 부재가 당연히 레셔널의 부재로 이어지는 것이죠. 어, bad practice를 얘기를 했으니까 좀 example도 얘기하고 요 섹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일종의 참고 문헌으로 한 가지 알려드린 그 챕터가 있는데요. 요 책의 독일 챕터였죠. 이 책은 여러모로 좀 일종의 공부서라고 할까? 그러니까 이 분야를 공부를 하는데 입문하기에 나쁘지 않은 경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무조건 그냥 상처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챕터의 구조들 한번 보면 그러는데, 당연히 이제 인트로덕션이 있고, 그다음에 이거 독일이니까 독일의 보건의료 체계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이제 쭉 이 현재 모양을 띄었는지 오버뷰를 해주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현재 보건의료 체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관한 기술을 쭉 해줍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예를 들면 요 보고서에서도 하는 내용들인 거죠. 인력 수급에 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 부분에서는
요런 데에 이제 들어가는 내용들이 되겠죠. 그래서 뭐 커버리지가 어떻고 파이낸싱은 어떻고 그다음에 거버넌스 뭐 쭉쭉쭉 해서 실제로 마지막에는 이제 퍼블릭 퍼셉션까지 이렇게 쭉 이제 디스크립션을 해 줍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은 여기서 끝나는데 여기 이 책의 좀 장점 중에 하나는 1989년 이거는 이제 전 챕터 그러니까 유럽 사례 전체를 통틀어서 1989 년이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크리티컬 정처로 이제 이론적으로 정당화를 한 상태에서 1989년 이후에 유럽 전역의 각 나라에서 보건의료 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이제 서술을 하는 것이죠. 즉 왜 지금의 current health system이라고 할 때 왜 지금의 형태를 띠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지금의 형태를 띠게 됐는지를 설명해 준다라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다이내믹스를 설명을 해 주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렇게 기술하는 것과는 분명히 질적으로 다른 장점을 갖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결론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방식의 연구들을 우리가 좀 좋은 모델로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나중에 관심이 있거나 시간이 있는 분들은 그 실제 챕터를 한번 읽어 보시면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쪼끔 더 명확하게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뭐 연구 제안, 정책 제안을 한다면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비교 의료 제도 연구 역량이라고 하는 거는 이른바 헬스 policy 리서치에 있어서 되게 필수적인 거고요. 특히 보건의료 개혁에서는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의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의 결국에 핵심은 추계 같은 그러니까 모델링 작업들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들여다보는 거 그 두 가지가 대부분 메인 필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모델링 물론 이제 모델링 연구 인력도 우리나라에 많이 부족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좋은 연구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요 분야는 여전히 제가 봤을 때는 블랭크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대학과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연구 인력들이 육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히 요 7 나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제 이 빨간색으로 한 4 나라들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는 뒤에다 이렇게 써 놨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준거래자 반면교사이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요. 근데 적어도 제가 아는 한 한국에서 내가 미국 보건의료 체계의 전문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있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덜란드 모델 그다음에 동아시아 내에서 일본하고 대만에 관한 이야기들 중요합니다. 심화가 된다면 그래서 쪼끔 더 역량의 그러니까 풀이 넓어진다면 이제 이런 케이스들도 좀 우리가 역량을 갖춰가면 좋겠죠. 개인적으로는 스웨덴이라든지 그다음에 라틴 아메리카의 그 소셜 메디슨 전통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한테 주는 시사하는 것도 되게 많은데 여전히 굉장히 미발전되어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Comparative Health Systems and Policy라고 굳이 왜 했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런 관점을 입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전통적인 의미의 뭐 그걸 뭐 의료관리학이라고 해도 좋고 뭐 아니면 보건정책학이라고 해도 좋고 어쨌든 미국에서 보통 Health Policy and Management라고 부르는 전통에서 이러한 연구들은 그동안에 많이 포함이 되지 않았었는데 어 국가 간 연구도 그렇고 특히 이제 국제보건 분야에서 이런 연구들이 많아지고 있고 이미 뭐 거의 한 30여 년 됐죠. 그래서 WHO에서 만든 이 그룹들 워킹 그룹들에서도 명시적으로 학제적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라 베넷이 이제 호키스 블룸버그 보건대학원에 있는 분인데 이 사라 베넷이 쓴 페이퍼를 보면 이 HPSR이라고 하는 분야가 어떤 방식으로 진화를 해서 오늘 하나의 필드를 이뤘는지에 관해서 잘 정리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배드 프랙티스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드렸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실제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되는 건가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오늘 충분히 다 자세하게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겠지만 그래도
센스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센스를 전달한다는 차원에서 좀 이야기를 해 보죠. 일단은 의료 제도라고 했을 때 이 경우는 각 나라들이 어떤 혹은 각 지역들 간의 보건의료 체계에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목적인 연구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과 대만의 차이 같은 것들을 얘기할 수도 있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중요한 반면교사이자 준거로서 미국과의 차이는 어떤 것인가. 이건 반드시 이제 컨트리 레벨일 수도 있지만 더 내려가서 뭐 예를 들면 지불 제도의 문제에 관해서 뭐 따로 비교를 해볼 수도 있을 것이고 전달 체계에 관해서도 얘기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케이스들을 비교를 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려면 이 방법론적으로 좀 다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해볼 수는 있는데 그냥 제가 오늘 센스를 전달하는 것은 뒤에 얘기가 많지만 이제 정리하자. 딱 한마디로 얘기하자라고 하면 이 두 문장을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generalization 한다라고 할 때 보통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보통 양적 연구 이른바 보통 통계 분석 얘기하는 거죠. statistical research에서 "목표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은 독립 변수 그러니까 이제 설명 변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걸로 설명하고자 하는 아웃컴 베리어블들이 있죠. 그래서 결과 변수에 대한 설명 변수의 평균적인 그러니까 average causal effects를 추정하는 것이 대다수 거의 모든 양적 연구의 목표가 됩니다. 반면 이제 질적 연구, 특히 이제 사례 내나 사례 간 연구는 평균적인 인과 효과를 추정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질적 연구의 목적은 리서치 퀘스천이 있으면요. 그 리서치 퀘스천을 조작화하는 이론들이 있을 텐데 그 이론에 입각해서 연구 질문을 설명하는 인과 메커니즘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양적 연구는 causal effect를 average causal effect를 estimate 하는 것이 목표라면 질적 연구는 causal mechanism이 뭔지를 설명을 해내는 것이 연구의 목표가 돼요. 이 두 가지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걸 일단은 이해를 하고 전제가 되어야 다음 논의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제가 좀 오래전에 이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좀 쓴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워킹 페이퍼라서 이제 올해 논문을 내려고 하는데 혹시나 관심이 있으신 분은 뭐 이미 온라인에서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그 사부작으로 되어 있는 그 논고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교수신문에서요. 쪼끔 더 관심이 있으신 분은 어 어 이런 데를 이제 리소스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라큐스 대학에 센터가 있고 그 IQMR이는 서머 프로그램 그러니까 여름 방법론 학교죠 일종의.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이른바 QMMR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질적 및 다방법 연구라고 하는 하나의 이제 리서치 패러다임이 있는데 그 분야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그다음에 그 연구 성과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출간하는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캠브리지 대학 출판부에 그 Strategies for Social Inquiry라고 하는 그 컬렉션을 찾아보시면 이 QMMR이라고 하는 분야들을 지속적으로 출간하고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지금까지 총 18 권의 총서가 나왔고 올해 리그레션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담은 책이 올해 지난달에 2 월달 지지난달이네요 벌써. 2 월달에 출간이 됐습니다. 일단 차이점들에 대해서 일단은 인지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구체적으로 쪼끔 얘기를 해 보면 통계 분석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균적인 인과 효과를 추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것은 이제 observational 그러니까 관찰 데이터든 실험 데이터든 차이가 없죠. 기본적으로 실험인 경우에는 뭐 treatment effect라고 부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설명 변수가 가지는 어 평균적인 인과 효과를 추정한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목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른바 생태학적인 추론 뭐 ecological inference problem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보통 논의가 되죠. 왜냐하면 인구 수준에서 도출하는 결론과 이제 그 인구를 구성하는 한 명의 개별 사례
들은 사실 다르기 때문에요. 그 두 가지를 보통 섞어서 얘기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뭐 사실 방법론 시간에 아주 일반적으로 듣는 이야기들이죠. 근데 질적 연구, 특히나 이런 사례 연구들로 들어갈 경우에는 문제의 성격이 전도되죠. 그래서 사례 연구들을 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양적 연구에서 가정하고 있는 많은 assumption들에 대해서 좀 회의적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펙트가 컨스턴트하다. 그다음에 이제 그 하나의 유닛이 homogeneous하다. 그다음에 이제 사건별로 독립적이다. 뭐 이런 것 가정들에 대해서 대부분 회의적이거나 아니면 그것 자체가 그들의 연구에 있어서는 핵심 목표가 아닌 경우가 많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실험 연구 같은 것들 생각해 보시면 뭐 potential outcome framework 이런 것들 보면은 숫바 같은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 stable unit treatment value assumption 뭐 이런 것들 혹은 뭐 단위 동질성이나 뭐 조건부 확률 이런 것들의 아주 펀더멘탈한 어썸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에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례 연구에서는 그 대신 제가 조건부 일반화라고 번역한 이 contingent generalization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식별하느냐가 중요한 이제 연구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뭐 유형학 같은 것들 개발을 한다든지 타이포로지를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아주 매크로하거나 아주 마이크로한 것이 아니라 메조 레벨의 미들 레인지 중간 범위 수준의 이론들을 개발을 한다든지를 통해서 그 각각의 베리어블들이 변수들의 결합이 어떻게 얼마나 유사한 결과들을 산출해 내는지를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연구 질문들 리서치 퀘스천이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연구 질문들이 이런 식이죠. 예를 들면 뭐 under what condition, under which condition. 그러니까 어떤 조건에서 이 메커니즘이 결과에 이제 포지티브한 효과를 갖느냐 내지는 효과가 없느냐 내지는 혹은 부정적인 네거티브 이펙트를 갖느냐라고 하는 것이 실전 연구에서는 대부분 연구 질문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사례 연구에서 일반화라고 하는 것은 되게 여러 가지 조건들에 준거를 하는데 그래서 it depends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이고요. 근데 그 it depends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식들 그다음에 이제 맥락들에 관련된 정보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론들을 구축하면서부터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론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로 반복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사회 연구에서 일반화를 우리가 시도하는 방법들이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네 가지 정도를 보통 얘기합니다. 앤드류 베넷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제 조지타운에 있는 연구자인데 이 사람이 정리해 놓은 것들을 우리가 좀 따라가는 게 이해하기에 가장 좀 유용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이제 전형적인 사례를 또 출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혹은 우리가 보통 최대 유사 체계 혹은 뭐 최소 유사 체계라고 부르는 방식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커니즘, 어떤 인과 기제로 이게 근거해서 일반화를 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 마지막은 이제 유형학을 사용해서 이론화를 하는 방식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저희가 뭐 사실 많지 않고 제가 뭐 무한정 얘기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좀 짤막하게 넘어가고 세 번째, 네 번째만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전형적인 사례부터 하는 방식은 이제 어쨌든 간에 그 해당 사례가 실제로 그 해당 인구를 대표를 하고 있을 때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검증하는 몇 가지 방식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그렇듯이 뭐 인터랙션 이펙트가 생기거나 아니면 결과들이 그러니까 어떤 다른 경로를 거쳐서 결국에는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면 되는데 그 동일한 결론이 사실 없거나 그러니까 공통의 결과가 없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 티피컬 케이스에 근거해 가지고 일반화를 하기가 어렵죠. 그다음에 이제 최대 유사 체계나 최소 유사 체계 같은 경우는
이 대안적인 이론들이 얼마만큼 그 사실들을 잘 설명을 하느냐로 따져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most likely니까요. 가장 이제 유사한 거죠. 최대 유사인 거죠. 어떤 한 이론에 대해서 최대로 유사한 어떤 케이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가 그 케이스들의 결과에 관해서 아주 강력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이론이 있을 때, 거꾸로는 그러면 이제 터프 케이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해당 사례의 결과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이론이 없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 사례는 최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최소로 유사한 상태가 되겠죠. 제일 같지 않은 경우가 될 것입니다. 그치만 사실은 이거는 이제 양 스펙트럼의 극단이고요. 사실 대부분은 이렇게 디그리 혹은 그라데이션 의 관계에 있겠죠. 그 양 스펙트럼에서 중간 정도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겠지만 대체적으로 최대 유사하거나 최소 유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관련돼서는 이 사례들을 좀 얘기를 해 보면은 뭐 그나마 얘기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2014년에 이제 에볼라 유행이 있을 때 각 이제 나라들과 국제기구가 개입을 했죠. 개입을 했는데 네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WHO, 그다음에 미국, 영국, 프랑스가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론화를 어떻게 했냐면 이 네 가지의 변수들을 놨습니다. Finance, Capacity, Authority, Cohesion. 이제 그것의 각각의 이제 그 설명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얼마만큼 충분한 재정적인 지원을 빨리 해 주느냐 여부. 그다음에 capacity라고 하는 것은 그 개입을 빨리 할 수 있는 뭐 동원 능력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authority라고 하는 것은 그 제도가 얼마만큼 책임성 있게 그 긴급 사태에 대응하느냐. political한 측면을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코이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권력 관계에 대해서 의사결정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요 네 가지를 이제 일종의 변수로 독립변수로 삼아서 이 그러니까 가능한 설명들을 제시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있을 경우엔 yes,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no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예상한 것과 관찰한 것들이 이제 같게 나왔죠. 그러니까 그 자체는 이론화 자체는 별로 놀라운 결론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예상한 대로 나온 거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따져볼 만한 지점들이 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yes였기 때문에 물론 쪼끔 늦긴 했지만 어쨌든 실질적으로 동원이 됐고 에볼라 유행에 개입을 했고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이론적으로 예상할 수 있고 실제 결과도 그렇게 나온 것이죠. 뭐 반면 WHO 같은 경우에는 다들 뭐 국제보건에 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아시는 분들은 짐작하시겠지만 2014년 15년 뭐 서아프리카 에볼라 유행이 굉장히 재앙적인 국제보건 실패 사례이기 때문에 WHO는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개입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이론적 예측을 했고 실제로 observed outcome 역시 그렇게 나온 것이죠. 영국이나 프랑스의 경우에는 모든 항에 일치하진 않지만 역시나 동일한 예측, 동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은 굉장히 늦게 이제 개입을 했고 개입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 늦게 개입을 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개입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아주 스트롱하거나 뭐 제너럴라이저블한 서프라이즈는 이 사례에선 찾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흥미로운 사례는 요 표에서 흥미로운 사례는 뭐가 될 수 있냐면 왜 메인 버틀렉이 재정적인 것이 아니라 authority나 cohesion 요소에서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 두 가지가 아니라 요 두 부분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영국이나 프랑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충분한 역량들을 있었는데 쓰지 않았거든요. 이제 사실은 재정적인 역량보다는 정치적으로 개입하느냐 마느냐 여부가 훨씬 더 중요했다라는 점에서 이
이론적인 예측과 관측은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리틀인데 리틀이 아니다든지 그런 게 없고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놀라울 것이 없지만 요 두 부분의 이 네 가지 변수 중에서 이 두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 본다면 사실은 정치적인 개입을 하려는 의지라든지 역량 같은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일 수 있었구나라는 걸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메커니즘에 근거한 설명들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나 두 번째 사례들, 그러니까 전형적인 사례에서 일반화를 하거나 아니면 최대 유사체계나 최소 유사체계에서부터 일반화를 하는 방식은 뭐 그 스코프 컨디션을 늘리거나 줄이는 데는 우리가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어떻게에 대한 질문들은 잘 설명을 해 주지 못하거든요. 근데 뒤에서 보시는 세 번째하고 네 번째 일반화 방식들 같은 경우에는 예 메커니즘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에 대한 질문들, 그러니까 how question에 대해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개별 사례들에서 도출되는 그 커즐 메커니즘에 관한 새로운 이론화를 구축을 함으로써 일반화를 시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메커니즘을 인과기제라고 하는 커즐 메커니즘에 관한 이론화를 하는 거는 두 가지 중요한 특성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것이 실제 정책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relevant 하다라는 거는 되게 적합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 결정이 유용하다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대부분 정책 결정에서는 어떤 주어진 인구 내에서 X에 대한 Y에 대한 X의 인과 효과, 평균적인 인과 효과를 추정하는 질문보다는 특정한 이 케이스 내에서 X의 효과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개별 케이스에 대한 질문들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어 이 인과 기제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잘하게 되면 개별 사례들을 일반화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디비주얼 케이스들 가지고도 일반화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에이즈를 다루는 드러그의 칵테일에 관한 이제 예들을 좀 얘기를 아마 사례로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 두 가지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커절 메커니즘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관련돼서는 두 가지 사례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데비언트 케이시스, 그러니까는 평균적인 일반적인 것에부터 벗어나 있는 사례들에 대한 연구가 중요할 수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관심 있는 그 독립변수에서 높은 값을 갖는 사례들을 주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 보시면은 사례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우리가 이론화를 했을 때 그 이론에서 특히 많이 벗어나는 사례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들을 새롭게 이해해 줄 수 있는 시야를 열어 주잖아요, 이걸로 설명이 안 되니까. 그래서 새로운 인사이트 같은 것들이 이런 사례들을 그걸 인덕티블리 사례를 살펴보면서 새로운 이론들을 개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동시에 이제 독립변수에서 높은 값을 갖게 되는 경우에도 일반화에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앤드류 베넷이 얘기하는 것은 그 마이크로 파이낸스 오거니제이션의 사례 연구를 들었는데 마이크로 파이낸스를 하는 경우에는 어 대부분 두 가지 요인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깐 이윤을 창출하려고 하기 위해서 대출을 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그 지역이나 그 나라의 개발 원조를 위해서 대출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이 두 가지 속성을 다 가지고 있을 때 실제로 경제 성장에 도움을 주더라. 그러니까 high portfolio growth에 영향을 주더라. 그걸 설명할 수 있더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독립 변수의 높은 값을 가지고 있을 때도 일반화에 성공을 할 수 있는 사례들이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유형학에 관해서 또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방법론적인 논의에 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례 연구를 통해서 일반화를 하는 네 가지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세 번째는 메커니즘에 대한 이야기였고 마지막은 유형학에 관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유형학이 무슨 효용을 갖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건 결국에는 결합의 문제죠. 그러니까 몇 가지 독립 변수들이 있는데 그 독립 변수들이 다르게 결합을 했을 때 상이한 결과 아웃컴들을 설명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아이디어에 입각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드는 거는 에볼라나 아니면 뭐 인플루엔자 같은 이제 에피데믹에 대응해서 어떤 정부는 아이솔레이션을 채택하고 어떤 정부는 쿼런틴을 채택하더라라고 하는 질문이 그러니까 퍼즐이 있을 수가 있죠. 왜 그런지를 설명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뭐 아시겠지만 근데 이제 뭐 굳이 잠깐 이제 얘기하면 아이솔레이션은 환자를 일반인과 분리시키는, 그러니까 환자를 분리시키는 거고요. 쿼런틴은 감염병에 노출된 사람들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동을 제한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뭐 이게 격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다르죠. 그래서 이제 아이솔레이션하고 쿼런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그러니까 에피데믹이 닥쳤을 때 어떤 나라는 혹은 어떤 지역은 아이솔레이션을 전략으로 가고 어떤 데는 쿼런틴으로 가는가라고 하는 게 이제 연구 질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그러면 이 연구 질문을 가지고 어떻게 이론을 발전시킬 수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찾아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첫 번째 스텝 1은 당연히 이제 유형학에 기반한 이론을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이제 정의나 개념화 작업이 필요하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들 뭐 아실 것 같아요. 노미널, 모디널, 컨셉추얼 이런 이야기들은. 근데 이제 우리 논의와 관련돼서는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이항 대립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솔레이션이냐, 쿼런틴이냐 이 두 가지만을 정수 변수로 놓고 이제 얘기를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가게 되면은 이제 기존에 있던 여러 이론들이 있는데 그 이론들을 가지고 이제 핵심적인 독립 변수를 끄집어내는 작업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에피데믹에 닥칠 때 아이솔레이션이냐 쿼런틴이냐로 가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하나는 이게 에어본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해당 헬스케어 시스템이 역량이 높은가 낮은가 라고 하는 걸 하나 얘기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은 이 쿼런틴 에리어로부터 그럼 벗어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이동 수단이라든지 이런 트랜스포테이션 관련돼 있는 것들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걸로 이제 얘기를 해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의 핵심적인 독립 변수를 우리가 이론을 통해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테이블을 만드는 거죠. 표를 만드는 거죠. 유형학이니까. 그래서 이제 표를 만들어서 가능한 모든 컨비네이션 같은 것들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디덕티블리, 그러니까 이제 연역적인 방식으로 해서 각각의 이 변수들의 결합들이 어떻게 인터랙트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이론을 통해서 무엇을 예상할 수 있는, 결과값을 뭘 예상을 할 수 있는지를 이제 채워 넣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이 이제 에어본이냐 아니냐, 그다음에 카파시티가 높느냐 낮느냐, 그다음에 이제 쿼런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 관련돼서 이제 역사적으로 쭉 일어났던 에피데믹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보고 각각 거기에서 우리가 expected outcome들을 이제 넣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결과들이 나온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할 테지만 조금 이제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아웃컴도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요. 예를 들면 뭐 다 커패시티가 높은 경우에도 있고 다 낮은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갈리는 경우들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랬을 때 반드시 우리가 예상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만 또 그것이 거꾸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각자 따져봤을 때 이론적으로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우리가 따져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 유형학을 우리가 타이포로지를 만들어 봤을 때 우리가 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경험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통계 분석에서도 뭐 리그레션을 여러 번 변수를 넣었다 뺐다 이렇게 돌려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기존의 지식들을 가지고 그 이터레이션들이 필요합니다. 내 연구 질문과 그러니까 이론적인 예측과 실제 경험적 사례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따져보는 왔다 갔다 하는 작업들은 이제 여러 번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하면 당연히 이제 리비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요 표를 가지고 이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보면, 예를 들면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여기 라이베리아나 시에라리온, 기니 같은 경우에 여기에 있는 사례들입니다. 여기 같은 사례는 기본적으로 에볼라였으니까 다이렉트 트랜스미션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 당연히 이게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인 경우에 의료 역량이 그렇게 높지가 않고요. 그 대신에 그 쿼런틴 에어리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역량은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재미있게도 라이베리아는 쿼런틴을 시도를 하긴 했지만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시도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에 설명하고는 이제 배치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진 이론의 설명력이 크지 않은 거니까 이 부분들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걸 3개국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 사례 같은 경우에도 연구 대상으로서 흥미로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굉장히 제한적인 리소스만을 가지고도 성공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만 사례들이 요 위에 있는데요. 대만하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어, 제한적인 것들을 가지고서도 이제 성공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쿼런틴으로 왜 갔을까? 그런 거죠. 사실은 아이솔레이션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각각 뭐 아프리카 3개국에 대한 비교,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의 사례,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와 대만의 사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그 유형학들이 실질적으로 잘 들어맞는지 안 맞는지를 따져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들을 열어주는 그런 사례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런 식의 이제 훈련들과 이제 트레이닝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례들을 어떻게 비교하는지에 관한 논의들이 좀 많아지기를 바라는 것들이 있고요. 일단 오늘은 센스에 관해서만 간단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방법론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했다고 어느 정도 전달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 시간에는 시간이 뭐 많지 않은데 어, 그 뒷부분 이야기들을 조금만 전달을 하고 사실 맨 마지막 시간에 특히 근거의 정치 관련된 부분들을 좀 해소를 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론에 관한 이야기들을 앞에서 계속해서 강조를 했는데, 왜냐하면 결정 연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론이 있어야 되고 그 이론의 근거에서 해당 주어진 사례들에 관한 일반화를 도출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보건의료 체계에서 우리가 시장하고 국가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일단 좀 전제로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기존 접근들이 좀 여러 개가 있죠. 그래서 국가와 시장의 관계를 설명을 할 때 뭐 퍼블릭 초이스라고 부르는 공공선택 이론도 있고, 뭐 NPM이라고 하는 신공공관리학도 있고, 이 두 가지를 다 비판하는 이제 크리티컬 시어리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도주의에 기초한 국가별로 시장의 효과는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이제 내셔널 모델도 존재를 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들을 각각의 다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생산적으로 국가와 시장의 관계, 그러니까 보건의료 부분에서 국가와 시장의 관계를 좀 더 생산적으로 이해하는 이론들은
이거 보다는 다른 데 있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공공 선택은 공공 선택 이론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정말 완전 쭈그려게 해 가지고, 그러니까 좀 압축시켜서 얘기하면, 물론 이것만이 전부는 절대 아닙니다만, 어쨌든 지금 논의의 목적에 맞게만 아주 압축적으로 어 말씀드리면, 일단 공공 부문이 기본적으로 되게 커럽트하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그거를 치료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elected politician이나 bureaucracy 같은 것들이 대부분 corruption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저지를 하려면 유일한 거는 국가 규모 자체를 줄이고 프라이빗 섹터의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는 게 퍼블릭 초이스의 기본적인 어썸션이거든요. 반면 이제 1980년대 후반, 특히 90년대 이후로 우리나라도 많은 영향을 미친 그 New Public Management, 신공공관리학 혹은 NPM은 명시적으로 국가 시장 관계를 다루진 않는데, 우리가 이 틀에 맞춰서 설명을 해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정부는 뭐 커럽션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inefficient하다라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굉장히 비대하고 느리고 비효율적이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문제의식이고요. 그래서 시장을 통해서 이걸 해소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대한 조직을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시장이 동원이 됩니다. 반면에 이제 비판 이론 같은 경우는 이 1과 2를 모두 다 말 그대로 비판하죠. 그래서 시장이 뭔가 해법이다 내지는 솔루션이다, 뭐 큐어다라고 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고, 시장은 기본적으로 되게 갈등적인 경제적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롭다라고 보죠. harmful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결론은 뭐가 돼야 되냐면, 진정한 공공 부문이야말로 우리의 이제 생명이나 안전과 관련돼 있는 부문들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국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시장 효과가 단일하지 않다라는 거는 이제 얘기하는데, 대신 해당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정치 경제 구조나 아니면 제도 배열에 따라서 그 효과는 상이할 수 있다라는 걸 강조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뭐 내용들을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그것들을 그냥 다시 정리를 해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각각의 이론의 주장이 있지만 설명을 못하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공공 선택 이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정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시장은 부패한 공공 부문에 대한 치료책이라면, 이기적인 정치인이 왜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상황을, 그러니까 스테이터스 쿼를 디비에이트 해 가지고 시장을 실제로 도입을 하는지를 설명을 할 수 없다라는 이론적인 어 곤경에 봉착을 하게 되죠. 반면 이제 신공공관리학 같은 경우에는 이 정치 자체를 굉장히 펑셔널리즘으로 이해한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니즈가 있으면, 이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까 개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니즈만 있으면 바로 automatically 시장이 도입된다라고 이해를 하거든요. 굉장히 펑셔널리즘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요. 비판 이론은 1, 2를 다, 그러니까 시쳇말로 다 까지만, 사실은 시장의 힘 이꼴 비즈니스 인터레스트, 이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시장의 효과를 되게 유니폼하게 본다라는 점에서는 1과 2와 3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문제가 있고요. 네 번째, 국가별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의 해당 국가의 정치 경제 구조라든지 아니면 원래 있던 제도가 결과를 이렇게 규정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데, 그 경로 우전성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결정론적이지 않거든요. 규정을 하지만, 그러니까 쉐입을 하지만 그것이 디터미니스틱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각각의 기존 이론들에는 이제 한계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특히 시장이 갖는 효과에 관해서는 이거보다는 훨씬 더 좀 더 깊이 들어가는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바로 이제 단적으로 얘기해 보면 시장 도입 이꼴 복지국가 축소라고 하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걸 일단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시장을 활용하면
곧장 복지국가가 축소되거나 복지국가가 쇠퇴한다라고 하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라는 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그 관점은 뭐 제목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시장의 효과를 다양한 효과를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국가가 시장을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효과는 시스테마틱하게 베리에이션을 갖는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는 서비스 공공부문 그 공공 서비스 부문에서 상이한 allocative effect를 갖는다라는 거 하나, 그다음에 생산 부문에 있어서 경쟁 논리를 도입한다는 거 하나, 그리고 정당이 그것을 활용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비스에 대한 시장 개념화를 이제 우리가 타이포로지를 해 보면 두 가지 기준에 입각해서요. 그래서 서비스가 어떻게 배분되는지, 그다음에 서비스 생산에 있어서 경쟁 논리를 도입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기준에 입각해서 총 6가지의 다른 형태의 시장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고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매니지드 뭐 오스테리티 뭐 이렇게 해서 6가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정당이 됐든 뭐 보수 정당이 됐든 아니면 진보적인 정당이 됐든지 간에 시장 활용에 대한 당파적인 선언은 결국에는 국가의 규모와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프레퍼런스와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 우파 정당과 좌파 정당이 각각 다르다라는 것이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요거를 이제 타이포로지를 만들기 위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야 되는데 서비스 부문이 갖는 성격에 대한 이론화가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 그래서 그 서비스가 유니버셜한가 안 한가라는 특징 하나. 그다음 두 번째는 그 서비스가 유니폼한가 안 한가라고 하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니버셜리티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공공 서비스는 보편적일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서비스는 자녀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보편적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아마 사람들의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요, 보편적이기 때문에. 반면 이제 자녀적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어 그걸 도입을 하는 경쟁 논리를 도입을 하는 정당 입장에서 보면 삭감을 하거나 뭐 지출을 줄이거나라고 할 때 훨씬 더 좀 어 운신의 폭이 있겠죠, 유니버셜한 거에 비해서요. 그다음에 이제 급여가 이제 유니폼하냐 아니면 프래그먼티드하냐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한 가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많은 경우에 뭐 노르딕 국가들 이런 데서 볼 때는 대부분 급여가 동질적이죠.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의 소득 수준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관련 없이 동일한 액세시빌리티를 제공을 하니까요. 반면에 이제 뭐 어떤 나라들 같은 경우에 특히 유럽 대륙들의 경우에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소득 수준에 따라서 어떤 서비스는 제공이 되고 어떤 서비스는 제공이 안 되고 혹은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더 비싼 돈 주고 더 좋은 서비스 받도록 허용해 주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차이들도 당연히 이제 유형학에 있어서 그 컨비네이션에 있어서 다른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 보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을 도입하는 주체로서 정당이 있는데 두 가지의 종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보수적인 정당이 있을 수 있고 진보적인 정당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의 유형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자녀적인 거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급여가 실제로 동질적인가 분절적인가 이걸로 나눌 수가 있죠. 그렇게 가니까 총 이제 6개의 선택지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 예를 들면 우파 정당들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이 셀에 어떠한 식의 시장들을 활용할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파악을 해볼 수 있고요. 진보 정당 같은 경우에는
잔여적인 서비스일 경우, 그다음에 보편적이지만 분절적인 서비스인 경우, 보편적이지만 단일한 급여를 제공하는 서비스인 경우, 역시나 각각의 셀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오늘의 목적이 아니니까 요렇게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세금을 적게 걷는 거 혹은 어 텍스 컷 세금을 줄이는 거 이런 데 관심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공급은 민간하기를 선호를 하고요. 국가 역할은 제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 지지 연합의 차원에서 보면 대체적으로 어퍼 인컴이나 미들 인컴을 가진 사람들이 선호를 지지를 받습니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잔여적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의 시장 방식이 나올 수 있고요. 보편적인 서비스가 놓여져 있을 때 우파 정당의 시장 활용 방식은 프래그멘티드하냐 유니폼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역시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험적인 그 챕터들에 관해서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시간이 없어서 예를 들면 영국의 보수당이 추진했던 방식들 NHS에 대한 개혁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 보면 인터널 마켓 그러니까 내부 시장 개혁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 보면 그것들은 대단히 austerity 마켓의 그 형태인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만 뭐 네덜란드 스웨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방식을 볼 수가 있는데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또 그렇지가 않죠. 이런 각각의 그 정당에 따라서 어떤 방식의 상이한 방식의 시장 유형들을 활용을 해서 자신들의 목표를 추구하는지를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진보 정당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퍼블릭 파이낸싱을 강조를 하고 복지 국가를 확대하기를 원하고요.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미들 인컴이나 그다음에 이제 하위 계층, 하위 소득을 가진 사람들의 지지를 받기 때문에 이것에 입각해서 시장을 활용하는 양태도 당연히 라이트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니버셜하거나 유니폼한 형태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더 주는 방식으로 시장을 활용하고요. 혹은 분절적이거나 잔여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에는 국가의 통제를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시장을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을 활용하는 방식의 차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그것은 시장의 도입 이꼴 복지국가 축소라고 하는 주장과는 거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 부분을 설명드린 이유입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오늘 좀 하고 싶은 이야기들에 일단은 제가 마친 것 같고요. 시간을 무한정 쓰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래서 뒷부분은 제가 일종의 연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일단 생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요거는 이제 나중에 사례들을 좀 살펴보시면 이제 뭐 회람을 하거나 자료들을 하면 읽어 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두 가지의 제가 exercise를 가지고 온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이멀것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세미날 웍 중에 하나. 그래서 질문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아주 유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세 나라가 있었는데요. 그 세 나라가 개혁을 하고 나서 보니까 완전히 다른 형태의 제도를 갖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웨덴, 프랑스, 스위스라고 하는 세 나라가 원래는 다 민간 보험을 가지고 있었고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보건의료 체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유사한 시기에 다 보건의료 개혁을 했고 그 결과 완전히 다른 형태의 건강보험 제도를 갖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왜 다른 결과가 나타났을까를 이제 설명을 하는 비교사례 연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정치 제도의 중요성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러한 연구들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줄리아 린치라고 하는 사람의 연구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독특한데 왜냐하면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 세 나라가 동일한 결론을 도출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보시면 영국,
프랑스, 핀란드라고 하는 세 나라를 이 사람은 비교를 했는데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세 나라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에스핑 안델센의 유형학으로 따져도 영국은 자유주의 국가고 프랑스는 보수주의 국가고 핀란드는 사 삼인주의 국가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건강 불평등 문제도 다 다르고요. 심지어는 뭐 이 코디네이션 정도도 차이가 있죠. 근데 재밌는 것이 건강 불평등에 관한 근본적인 원인들을 해결했는가라는 걸 보면 다 노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리서치 퀘스천은 거꾸로 이렇게 다른 나라들이 다른 셋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 불평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는 데 왜 실패했는가라는 것이 연구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요것에 관해서도 우리가 좀 살펴볼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 사람의 이제 메인 아규먼트를 이런 식으로 그 political 터부라고 정치적으로 금기시하는 것들이 왜 만들어졌고 그것이 이제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들을 리프레이밍을 해서 결론적으로 불평등이라고 하는 사회 현상을 해소하는 데 실패했는지를 이제 설명을 해 주는 그런 식의 이제 이론화 작업들이 있습니다. 리뷰를 해 보면요. 어 우리가 두 번째 말씀드린 그 methodological consideration을 생각을 해 보면 어 시장에 관해서 얘기했던 깅리치의 작업은 typological theorizing을 활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여 드렸지만 보수 정당과 그다음에 진보 정당들이 각각의 시장을 활용하는 상이한 방식이 있고 그렇지만 서비스 생산은 보편적이냐 잔여적이냐 동질적이냐 파편적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타이포로지를 해서 총 6 가지의 시장의 유형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타이포로지를 활용한 방식 이론화 방식이 있고요. 이 두 가지는 제가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렸지만 이머거 같은 경우에는 메커니즘에 기반해서 그러니깐 정치 제도 상이한 정치 제도가 어떻게 보건의료 제도를 다르게 만들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니까 마찬가지로 린치도 정치적으로 터부시 되는 것이 어떻게 이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을 유지시켰는가 내지는 불평등이라고 하는 문제를 왜 해결하지 못했는가라는 질문이기 때문에 이 나머지 두 개는 다 메커니즘에 기반한 일반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각각 세 가지 사례들에 대한 일반화를 시도한 것입니다. 근거 정치에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이미 다음번에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완결해서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앞부분에 있는 두 가지만 하고 마쳐야겠는데요. 어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문제 제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근거하고 정책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를 할 때 대부분의 연구자들 특히 이제 보건의료 정책에서는 근거를 생산하는 것이 이제 연구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요 모델에서 보면 여기 프로덕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요 부분까지가 대부분 에비던스 프로덕션의 영역이고 연구자들의 영역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실제로 근거하고 정책의 관계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여기 이 용법의 표현을 빌리자면 뭐 communication이라든지 acquisition이라든지 실제 evidence use까지 그리고 각각의 경우에는 이제 다 여러 가지 노들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얘기하는 것은 근거 정치에 있어서 아주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말고 요 부분도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요 모델을 한번 가지고 와 봤고요. 이제 얼마 전에 그 밀뱅크 쿼틀리의 하나 퍼스펙티브가 실려서 그것도 한번 가져와 봤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보건 정책 관련돼 있는 연구들에서 아주 빈번하게 나오는 주장들입니다. 이거가 가장 최근에 나온 주장이라서 가져온 것뿐이지 이것이 유일하다는 얘기는 당연히 아니고요. 그래서 근거하고 정책의 어떤 결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런 식의 인사이트들을 대부분 요즘에 많이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여기 말한 것처럼 뭐 근거가 의사결정의 유일한 팩터가 아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권력의 역할에 관해서 충분히 보지 않는다. 그다음에 이론이 너무 이제 단순하다. 뭐 이런 식의 주장들은 아주 반복적으로
관련 문헌들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도대체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학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냐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The Politics of Evidence라고 하는 전체 리서치 프로젝트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요 세 가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이야기들을 완결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어 너무 길어지면 곤란하니까 요 정도를 일단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칼럼에서도 지적했듯이 근거 정치를 얘기하려면 좋은 근거, 그다음에 근거의 좋은 사용, 그다음에 근거에 관한 좋은 거버넌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일단 핵심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비교 의료 제도에 관한 이야기는 이 첫 번째 항목에 관한 이야기죠. 어떻게 하면 좋은 근거를 만들 수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제 세 줄을 가장한 세 문단인데요. 우리가 비교 의료제도 소설이라고 하는 제목을 달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방법론적 기초에 관한 얘기였죠. 그래서 사례 연구, within 케이스도 일 수도 있고, 제가 보여드렸던 뭐 3개국 비교 연구와 같이 크로스 케이스 스터디일 수도 있는데, 사례 간 연구일 수도 있는데, 뭐가 됐든 사례 연구라고 하는 거는 답변하고자 하는 질문들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이론의 근거에서 그 조건부 일반화를 contingent generalization을 도출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핵심 과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causal mechanism을 identify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론적 기초를 보면 그 깅리치의 사례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의료 체계에서 시장과 국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바이너리하거나 그러니까 뭐 mutually exclusive 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관계를 생산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정당이 어떻게 국가가 시장에 관여하는 그 유형들을 활용을 하는지 그걸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때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설정, 그런 이론화가 이제 좋은 근거를 생산하는 데 필수적이다라는 것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The Politics of Evidence와 관련된 이야기는 좋은 근거, 근거의 좋은 사용, 그다음에 근거에 대한 좋은 거버넌스 이것들을 갖추었을 때 이 세 가지 컴포넌트가 다 갖추어졌을 때 우리가 근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